자, 4교시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물리적인 특성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문제가 있었죠. 기본 중에 기본 문제죠. 근데 저희가 보통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ESFR, 그렇죠? 방사 특성, 감지 특성에 대해서 써라. 아니면 ESFR 헤드의 요소 3개를 써라. 이런 걸 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다른 게 물리적인 특성이니까 헤드를 보면 이렇게 있고 프레임이라고 있잖아요. 프레임 있고 디플렉터가 있고 가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리피스가 있잖아요. 그쵸? 오리피스 요거 하나, 그 다음 가멸부 하나, 그 다음에 요 방사 패턴 하나죠. 요거 3개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요런 것들은 딱 보셨을 때 쉬운 문제다 막 달려드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남들도 다 잡을 건데 난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건가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요 짜는 게 핵심이고요. 이거 3개니까 대제목 잡으면 되겠지. 대제목 잡으면 되는데요. 서론에서 뭘 쓸 건가, 본론에서 뭘 쓴 건가, 결론에서 뭘 쓸 건가, 이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쓰다가 막 엉킵니다. 막 난잡해져요. 개요를 안 짜서 그렇습니다. 서론에선 어떻게 접근할 건가, 어떻게 인상을 확 눈에 보이게 할 건가, 쉬운 문제일수록. 왜냐하면은 4교시, 3교시 이번에 짝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4교시까지 집에 안 가고, 지금 길수사님처럼 집에 안 가고 남아 계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쓰는 분들인데 이건 무조건 알 거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 200명 된다고 보면 그 중에서 3명이 합격한다고 하면 3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이거면 여기서 점수를 올려야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개요 짜는 게 핵심입니다. 쉬운 애 차도 합격자가 작으면 채점을 까다롭게 해요. 그러면 그냥 대충 기본서랑 똑같은 건 다 넘겨버린다 이 얘기예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서에서 본 적 없게 만드셔야 돼요. 내용은 똑같은데 본 적 없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서론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도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쓰는 게 채점관의 눈을 사로잡겠죠. 단순하게 1번 가멸부, 2번 뭐 디플렉터, 3번 그 다음에 뭐 오리피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써가지고 연결을 하시든, 그렇죠? 3요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아는 내용 총동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오리피스 관련돼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K-팩터 있죠? 또 있을까요? 압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Q는 K 루트 P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있을까요? 어떤가요? 물입자의 크기, 그렇죠? 이게 물입자의 크기죠. 그렇죠. 물입자의 크기에 따른 어떤 소화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열 흡수 효과라던가 비표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끼워넣을 수 있고요. 헤드별 K-팩터 비교도 할 수 있죠. 표준형 아니면 GMSA, ESFR 비교할 수 있죠. 아는 내용 다 써야 됩니다. 쉴 새가 없어요. 개요 딱 짜고 나서 한 2분 정도 짜고 나서 결정되면 와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아는 거 다 들어가게 그렇게 쓰셔야 돼요. 표, 그림, 뭐 주변에 있는 개념들, 예시, 그죠? 확장 다 때려넣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것만 해도 25분 쓸걸요 아마, 그죠? 요거를 빠르게. 그 다음에 양이 똑같아야 돼요. 요거 양이 적절하게 똑같아야 됩니다. 한쪽에 쏠리면 없어 보여요. 적절하게 똑같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쓰다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RTI는 또 뭐가 있을까요? RTI는 일단 기본적인 RTI 내용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RTI에 따른 구분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기 반응형이 뭐냐? 아니면 표준 반응형이 뭐냐? 그럼 조기 반응형에는 어떤 헤드가 있나요? ESFR 있고요. 조기 반응형 그 스프레이 헤드 있죠? 그 다음에 주거형 있죠? 주거형, 레지덴셜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속동형 있잖아요. 퀵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아는 거 다 꺼내 넣어가지고. RTI 나오면 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실제 RTI는 수정 RTI를, 버추얼 RTI를 써야 된다.
그다음 헤드 동작 시간 공식도 쓸 수 있고 T는 해가지고 RTI 나누기 이렇게 아는 내용 총동원해서 그다음 디플렉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방사 패턴이죠. 방사 패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사 패턴 시험이 없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게 포용 확장형이냐, 그러니까 extended coverage, 그래서 넓게 하는 거냐, 아니면 표준형이냐, uplight라 그러죠, uplight. 이게 표준형이에요, 스프레이형. 이게 표준형 스프레이고요. extended coverage 그래서 포용 확장형, 더 넓은 범위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전통적인 헤드, 원래 컨벤셔널 헤드의 경우에는 위쪽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거형의 경우에는 표준형이랑 뭐가 다릅니까? 주거형의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를 적셔서 벽을 적시도록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ESFR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다락형이라 그래가지고 에틱형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경사지붕에 헤드 설치하면 방사하면서 여기 콜드 솔더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에틱형. 왜 그럴까요? 감지 특성이랑 엮이잖아요. 감지가 방해를 받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건 쉬운 건데 두 번째는 주거형은 왜 벽을 적시고 표준형은 왜 바닥을 적셔요? 목적이 다르죠. 그쵸? 표준형은 화점 침투가 목적이고 주거형은 벽을 냉각시켜서 목적이 뭐야? 피난이잖아요. 인명안전. 요렇게 쓰실 수 있겠죠. 인명안전 목적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화재 제어 중에서도 초기 피난 목적인지 화재 제어 중에서 이제 화재를 단순하게 가연물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진압 목적인지 그래서 요거 전체를 다 묶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화재 제어할 거냐, 화재 진압할 거냐 이거죠. 요 K-팩터, 감열 헤드, 방사 패턴 전부 다 결국엔 이게 무슨 특성이에요? 소화 특성이죠. 소화 목적. 화재 제어냐, 진압할 거냐. 요거까지 다 녹여내는 겁니다.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답안에 녹여내냐, 안 녹여내냐는 이제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음에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요거 세 개인데 잘못 쓰신 분들 계실걸요? ADD, RDD부터. 그래서 K-팩터, RTI 제대로 두 개 했는데 마지막에 ADD, RDD.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 ADD, RDD는 사실 요거 세 개 다 합친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거를 ADD, RDD를 하나의 특성으로 안 잡고 다 합쳐가지고 소화 특성이라고 최종적으로 잡아요. 같이 연습해본 분 아시죠? 소화 특성으로. 133회를 대비하시려면 저희가 이번에 워낙 어려웠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연습해야겠다. 해설서 다 봐야지. NFPA 공부해야지. 화재공학 뭐죠? 화공안전기술사 기출문제 공부해야지. 이러면은 합격이 길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쉽게 나오면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작 쉬운 문제에서 뭘 못하니까 차별화를 못 시켜요.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노가리 또는 이제 황무하 기술사님은 구라친다 그러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쉬운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발백중해야 돼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70% 문제, 전체 응시자의 70%가 푸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회차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쉬워진다고 하면 쉬운 문제가 훨씬 많아질 텐데 그런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에서 다 떨어져 놓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는 좋긴 좋지만 합격 자체는 공부가 효율적이진 않죠.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중성대 개념과 연돌효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중성대 높이관계식을 유도해라. 첫 번째는 몇 가지를 물어본지 파악이 중요하죠. 뭐 물어봤습니까? 중성대 개념. 개념을 반드시 써야겠죠. 자, 그러면 연돌효과 관계 물어봤으니까 연돌효과 개념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당연히 같이 써줘야죠. 그 다음에 관계가 두 번째죠.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라고 할 땐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희가 중성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중성대지 않습니까? 얘가 움직일 때 얘기하는 거죠. 위로 올라갈 땐 어떻게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땐 어떻게 되고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고 이게 한눈에 보이게 써야 돼요. 이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유도는 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잡으셔야 되고 3개 물어봤기 때문에 각 한 페이지 이상 써야 됩니다. 쏠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수 주기가 조금 그래요. 항상 합격자의 답안 보시면 고르게 돼 있어요. 양이.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분명히 모르는 거 같은 문제인데 어쨌든 한 장을 채워 넣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이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다음 관계가 여기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사실 핵심 포인트도 요거고요. 요거를 내고 나서 이거랑 이거를 추가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 기준입니다. 재현이랑 가스계는 어렵고 계속해서 법이 바뀌고 있고 이슈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성대가 뭡니까? 중성대라는 것은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가 0이 되는 지점이 중성대라 그러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3D 세계이기 때문에 중성면이라고 하죠. 중성면이라고 합니다. 요 그래프 보시면 여기 세로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외부 압력입니다. 세로축은 외부 압력, 외부의 압력. 사선은요, 내부의 압력입니다. 내부의 압력.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가로로 보는 거예요. 가로로. 지금 요 높이, 요 층에서는 외부 압력이 높습니까? 내부 압력이 높습니까?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외부 압력이 높죠. 맞죠? 내부가 부압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여긴 더 크죠? 점점점 압력 차가 줄죠? 차압이 줄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성대, 중성면이고 또 점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디가 높아집니까? 내부가 높아지죠. 그럼 위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고 밑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연도효과죠. 연도효과.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연도효과로 이어져서 정상연도효과와 역연도효과에 대해서 써야 되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연도효과 공식이 뭐예요? 이건 사실 연도효과 공식이 아니죠. 차압 공식이죠. 차압의 경우에는 영향인자가 중성대로부터의 높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드는 게 요겁니다. 내외부 온도차. 예를 들면은 얘네는 플러스라고 했을 때 얘가 플러스면은 얘는 플러스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죠? 똑같이 얘가 플러스인데 H가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죠. 이렇게 해서 중성대로부터의 높이와 내외부 온도 차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이게 양압이 되기도 되고 부압이 되기도 하죠. H가 뭡니까? H는 제로인 지점. 여기 중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위치에 따라서는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고정이 됐을 때 요게 지금 내부 외부 온도 차가 여름이랑 겨울이랑 반대잖아요. 또는 낮이랑 밤이랑 반대잖아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여름의 경우에는 보통 낮에는, 특히 낮에는 안에가 더 시원하단 말이에요. 바깥보다. 그쵸? 그러니까 요게 겨울 되면 거꾸로 되니까 역전되죠. 그러니까 이 중성대가 역연도효과, 정상연도효과 왔다 갔다 바뀝니다. 계절에 따라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낮밤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덥고 밤엔 시원할 수 있으니까. 여름의 경우에는. 이거 역전될 수도 있어요. 같은 계절이라도, 같은 날이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셨어야 되고, 관계성입니다. 자, 중성대를 기준으로 상하부에 압력차가 발생돼서 기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건데, 중성대가 하강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중성대가 하강한다. 자, 원래 요거였는데, 하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게 중성대지 않습니까? 중성대가 하강했죠? 하강하게 되면은 실제로 자, 요게 차이라 그랬어요. 차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쪽이 극심해졌죠. 이게 지금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이잖아요. 압력이 어디가 훨씬 높습니까? 내부가 훨씬 높죠. 어디가? 위에 층이. 위에 층의 계단실 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압력이 높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부속실이 있죠? 맞나요? 여기 부속실이 있잖아요. 계단 쪽에서 거실 쪽으로 가서 외부로 나가려는 압력이 빵빵해지면 피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요거가 관계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언제 하강하냐? 이거 언제 하강하냐? 이제 언제 하강하냐? 이게 중성대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걸 유도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요 공식 자체가 계구부와 온도와 중성대의 관계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공식이라서 그래요. 여기 H2, H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 좀 헷갈려서 H 상부, H 하부 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계구부 상부, 계구부 하부 여기까지만 볼게요. 중성대가 지금 내려간 거는 여기가 이제 H 상이 되는 거고 여기가 H 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부가 커진 거죠. 그러면 상부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돼요? 하부 계구부가 커진 거죠. 밑에 층에서 누가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밑에 층에서 창문을 연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는 급기구가 크게 뚫려 있거나 라고 하면 중성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강한다는 거죠. 이게 중성대와 계구부 그 다음에 연돌효과의 관계성이죠. 그럼 밑에 층에서 문만 열어도 연돌효과가 확 심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1층에서 문 열면 위에 층의 엘리베이터에서 바람이 세게 불면서 엄청 세게 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게 부속실 재현에선 이럴 거고요. 거실 재현에선 어떻겠습니까? 거실 재현 그 중에서도 급기 가압을 하지 않는 일반 배연 설비를 가정해 볼게요. 일반 배연 설비는 구멍만 뚫어 놓는 거죠. 구멍만 뚫어 놓으면은 강제적으로 얘를 섞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력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연 설비의 경우에는 급기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배기는 위에 있을 거고 급기는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급기 계구부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성대가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면 위에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려는 힘이 강해지죠? 그럼 배출이 용이해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배연 설비는 하부 급기가 클수록 좋아요. 강제 급기 아닌 이상. 왜냐하면은 급기를 막고 위에 뚜껑만 열어봐요. 잘 나가나? 안 나가죠? 왜 그렇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진공이 되잖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진공이 되면 다시 붙들어 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급기가 크게 뚫려 있어야지 위에서 잘 나가죠. 근데 그 이유가 공학적으로 중성대가 내려가다 보니까 거실 상부가 과압이 돼서 위로 잘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깥 압력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내부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잘 나가겠죠. 거실 재현에선 좋다. 배연 설비 기준입니다. 강제는 약간 달라요. 강제 거실은 약간 다르고 부속실에선 안 좋다. 그러면은 중성대가 하강하는 경우는 거꾸로겠죠? 요거를 물어본 거고요. 중성대 유도하는 공식은 엄청 반가웠는데 이게 또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유도는 항상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식을 내가 세워서 유도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유도해요? 아마 밑에서 들어오는 속도, 안에서 나가는 속도 공식을 유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랑 나가는 질량 유량이랑 같다라고 증명을 할 겁니다. 요거를 증명하게 되면은 서로 약분돼서 무슨 공식이 나오냐면 이 공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만 알면 돼요. 요 두 개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요걸 유도를 해볼 단서가 되는 거고, 항상 유도는 요 V1과 V2 공식을 외우고 요건 알잖아요. 그죠? 질량 유량은 알잖아요. 로 Q지 않습니까? 로 Q? 그거니까 요것만 암기하더라도 되죠. V만 암기하시더라도.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풍력 터빈 나왔는데요. 묻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풍력 터빈의 뭡니까? 화재 위험성. 이게 풍력 발전이라고 제대로 이해만 하셨으면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땡땡 화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방호 설비 개선 방향. 문제 요지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물어본 건가? 일단 개선 방안이어야 되고 어디 분야에서? 감지 분야랑
진압 분야에서.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풍력 발전을 화재 감지를 어떻게 하지? 모르죠. 풍력 발전소에서 일해보신 분이 아니면 모르죠. 근데 일단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풍력 발전기 안에 뭔가 감지기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화재 감지 관련돼서 개선 방안이라는 거는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시키자의 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 정도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능력일 거고, 진압은 생각해보면 알겠죠. 높으니까 사람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요. 그다음 풍력 발전기가 육지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바다에 있는 것도 있어요. 바다에 있는 건 당연히 더 어렵겠죠. 뭐 이런 거, 소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가? 원격 제어로 안에다가 있는 소화 시스템을 동작을 눌러서 동작시키는 방법, 뭐 이런 걸 써볼 수 있겠죠. 요거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화재보험협회 요거 저도 읽어봤거든요. 대응이 안 됐었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려면 즉흥성 응용력, 내가 화재보험협회 자료는 안 봤지만 내가 갖고 있는 공학적인 능력을 함양해서 그럴듯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다 같이 한번 볼 건데 진짜 별거 없어요. 보시면 이게 풍력 터빈 발전의 구조인데요. 자,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 평상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냥 바람개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나에게 있고 모터가 있을 거고 연결하면은 뭐 어떤 축동력 장치가 있을 거고 전기 배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화재 위험성. 요거는 화보협 자료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국내 법규 기준에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라서 소방시설이 안 들어간대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어쨌든 위험하니까 방호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어떻게 세우라는 말이 없대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개선 방안이 명확하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법적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안 써도 되죠. 모르니까. 두 번째, 발화 원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난로의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보시면. 설치 장소에 따른 화재 위험성. 얘는 조금 특이하죠. 이건 저희가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어요. 풍력 발전기가 육지에 설치된 것도 있고 바다에 설치된 것도 생각해 보니까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건너뛰더라도 이쪽을 집중적으로 쓰셨겠죠. 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계적인 요인 뭐가 있을까요? 모터 과열, 그렇죠? 뭐 베어링 손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적인 거는 뭐 전력면화가 약해져가지고 아니면은 뭐 유지 점검이 잘 안 돼서 단락이 된다거나 합성이 된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공식 쓰고 줄열 공식 쓰고 방열, 발열 그래프 막 그리고 해서 그럴 듯하게 한 페이지 가시면 되죠. 이 내용이 끝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보니까 다시 예를 들면 모의고사 하면 잘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믿으셔야 돼요. 완전 나가리 돼도 괜찮으니까 완전 잘못 잡아도 되니까 내가 개요를 딱 짜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이거를 내가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쓰셔야 돼요. 자신 있게. 그게 결국에는 합격을 만들어내는 이제 대책이고요. 개선 방안 보면은 이게 수동 화재 방호 카테고리가 있고요. 화보협 자료를 보면 두 번째가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 겁니까? 이거 쓰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일단은 이거부터 보면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필요하자. 별거 없죠? 필요하자. 불연제 쓰자. 윤활유가 보통 기계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게 윤활유거든요. 이게 어디도 많이 쓰이냐면 실외기 화재도 똑같습니다. 실외기 화재도 불이 제일 크게 확산되게 하는 원인이 윤활유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계장치는 이제 무조건 뭘 쓸 수 있는 겁니까? 윤활유, 유압유, 유압 오일 같은 거. 얘네들이 가연물이니까 이런 걸 불연화시키자. 이건 모르겠어요. 뭐 인슐레이션이니까 이제 차폐겠죠. 차폐 같은 거. 난연제 쓰자, 내화 도료 쓰자.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땡땡 화재라고 하면 다 비슷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이면 더 특이한 게 있었으면 배웠겠죠. 그러니까 항상 땡땡 화재는 만약에 잡으시면 자신 있게 부딪히십시오. 자, 이제 감지 시스템 볼까요? 기존 기술 현황, 감지 기술 보세요.
열이나 연기 감지기가 단일 감지기를 써서 신뢰도가 저하다. 이거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열 감지는 느리잖아요. 그리고 태양열에 의해서 오작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기는 빠르지만 먼지가 쌓이면 오작동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자탐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뭐 멀티 센서 감지기를 쓰든 복합형 감지기를 쓰든 아날로그 감지기든 쓰긴 하는 거죠. 자, 이거 읽지 않더라도 화재 감지 시스템의 대책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쓰셨으면 된 거예요. 쓰셨으면. 또 볼까요? 감지기 오작동 최소화를 위한 최신 기술 부재. 이게 화부협 자료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별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낫셀 내부 기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지기 적용. 낫셀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풍력 발전에 맞는 감지기를 쓰자. 그쵸? 생각하실 수 있죠.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부딪히시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뭐 인공지능 기반 IoT죠? AI죠? 이런 거죠. 빅데이터죠? 이런 거는 땡땡 화재니까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 라는 거고 진압 보겠습니다. 가스계는 전역 방출 방식을 적용하는데 국소 방출 방식을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해보면 가스계가 쓰이긴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역 방출 방식으로는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거니까 이건 뭐 모르셔도 되고 재발화를 고려하지 않은 소방 기술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잔류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장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썼네요, 그죠? 결론 보시면은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내가 감지 특성 진압 시스템을 내 의견을 갖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 총동원해서 잘 쓰시면은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단순히 이게 풍력 터빈이라고 해서 우리가 터빈 구조를 잘 모르니까 겁을 먹고 못 덤비셨다면 아니면은 나의 실력을 잘 발휘를 못 하셨다면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자?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더라도 잡아야 되면 과감하게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럴듯하게 쓰자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병원 화재 특성과 NFPA, IBC에서 제시하는 안전대책. 이것도 문제가 겁나게 나왔잖아요. NFPA 기준이랑 IBC 코드 내가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제가 기신반도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 기준인 걸 뭔가 내가 기억을 해서 뭔가 어디 들은 게 있는데 쓸 건데 이게 NFPA인지 아니면 유럽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NFPA라고 써도 모른다. 최첨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병원 화재 관련돼서 우리가 배운 거 뭐가 있습니까? 방연구획 기억나세요? 방연구획. 이건 기본서에 다 있는 겁니다. 모든 기본서에 다 있어요. 50인 이상은 방연구획. 보통 피난이라던가 땡땡 화재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방어 개념 말씀드렸죠.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조건 지상으로 피난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단계별로 피난시키거나 최소한의 피난해서 그 층에서 피난을 끝내거나 아니면 진짜 절대적인 경우에는 수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난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해외에는 이런 식으로도 막 계획을 꾸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썰로라도 들으셨으면 그걸 막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병원 화재 특성, 이것도 화보협 자료 그대로 제가 요약한 겁니다. 위험성. 모르시는 거 없죠? 24시간 돌고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고 신체 특성상 못 움직이는 사람이 많고 수면 가능하다. 그죠? 주안점.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불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화재를 가두는 게 제일 중요하고 비상 대응 계획,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NFPA, IBC라고 그래서 특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다는 거죠. 공통적인 거라는 거죠. 자, NFPA에서는 용도를 분류할 때 그냥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병원은 별도 용도로 구분한다. 별도 위험도로 구분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연소학대 방지. IBC 코드예요. 자, 방화구획해라.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죠? 방연구획해라. 요 그림 기본서에서 많이 보셨죠? 50인 이상은 방연구획해라. 요 그림 IBC 코드에 있는 겁니다. 방염해라. 아시겠죠? 자, 소화 설비는 수계, 자탐, 전체 스프링클러 하고 그 다음에 자탐은 의무적으로 해라.
다음, 평균 소음 플러스 15dB은 얘는 원래 경보 설비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NFPA 72에 보면은 경보 설비 기준이 국내의 경우에는 경보 설비 기준 1m 위치에서 90dB인데 NFPA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공 경보인 경우에는 15dB 커야 돼요. 평균 소음보다. 조용한 곳 아니면은 진짜 수술실 같은 데라서 관계인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보를 하려면 요거는 플러스 10dB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똑같이 쓰시면 되고. 인명안전대책 뭐겠습니까? 현장 방호죠. 현장 방호. 그 다음에 수직 피난 어려우니까 수평 피난 하자 이거죠. 수술실도요. 수술하다가 국내에도 그렇대요. 제가 여쭤봤어요. 국내의 경우에도 수술하다가 화재가 나면 가만히 있고요. 방화구역 다 돼 있고 만약에 연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수술실로 옮긴대요. 수술실 간에 방화구역 되어 있대요. 원래는 여분의 수술실이 있는 게 좋긴 한데 국내는 그건 좀 여건상 어려워서 여분이 없긴 하지만 옆에 수술실로 가면 된대요. 남으면 이런 피난 대응 대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평 피난이죠. 그렇죠. 안전구역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요건 조금 생각해 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정신병동 같은 곳의 경우에는 맘대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저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비상지연 스위치 기억나세요? 131회 때 나왔었던 우리가 문을 열 때 수용소라던가 아니면은 병원의 경우에는 정신병동의 경우에는 불났다 그래서 막 피난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탈출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평상시엔 안 열리다가 비상시 열리는 문을 활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당연히 여기에도 있는 거고요. 끝입니다. 이게 화보협 자료 끝이에요. 자, 모르시거나 특별한 거 있으셨어요? 없었죠. 그렇다면은 써도 됐다는 겁니다. 문제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합격자들과 합격 예정자분들은 오히려 공부하신 기술사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출제자의 경우에도 출제 범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3명인데요. 채점관은 12명이에요. 채점관을 설득하시면 돼요. 채점관을. 그럼 채점관은 출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 어려웠죠? 채점자도 어려워요. 그럼 저희도 어렵고. 근데 채점자들은 공부를 수험생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쓰십시오. 채점관을 설득하실 수 있게. 이건 제가 면접 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면접관 분들께서 신법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합격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저야 강의하니까 맨날 신법 나오면 알려드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합격하시고 나서 내가 면접관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안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5번 팽창비 측정 방법과 고정포 방출구 설명하는데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좀 필요했던 거고요. 측정 방법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 범위는 전파법. 그렇죠? 그 다음에 LOI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고 몇 가지 있죠? 그런 것들 한번 따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쭉 해보세요.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상업용 자동 소화 장치, 공칭 방호 면적 이런 거 했었던 거 있잖아요. 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기회에 저희가 공부하는 겁니다. 팽창비를 일단 써야겠죠. 팽창비는 아실 거고 그럼 팽창비 나왔으니까 뭐죠? 고발포랑 저발포를 안 쓸 수가 없겠죠. 써야 되고요. 팽창비에 따른 분류가 국내랑 NFPA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서론에서 쓰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고정포 방출구도 물어봤으니까요. 저희가 저발포가 있고요. 고발포가 있습니다. 저발포의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포, 헤드, 포, 워터, 스프링클러, 포, 워터, 스프레이 이런 게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고정포, 그죠. 포소화전. 포, 소화전. 어떤 거요? 포.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고정포, 방출구 있죠. 요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위험물, 탱크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로마자로 1형, 2형, 3형, 4형, 특형, 표면하 주입 방식. 반표면 하 주입 방식. 이거 들어보셨죠? 얘는 저발포예요. 묽어요. 묽습니다. 거의
그냥 저희 그 아이 깨끗해 하세요.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는 거 폭폭 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자, 고발포에서는 여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고정포 방출구가 있죠. 대신 여긴 어떤 이름이 붙냐면 전역 방출 방식. 요거의 경우에는 보통 어디에 씁니까? 창고라던가, 그쵸?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은 항공기, 경납고 이런 데 쓰죠. 요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화재안전기준에. 요거는 어디 있어요? 둘 다 있어요. 화재안전기준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세부적인 건 다 어디 있습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어요. 포 문제 아시죠? 이런 경유 탱크에다가 2형 포 탱크를 설치해가지고 쏘는 경우에 보조포 소화전은 뭐 3개 있고 송해관이 이렇게 되고 이때 포의 약재량을 구해라. 요거는 저발포입니다. 저발포. 근데 고발포는요, 창고시설, 항공기 경납고, 이게 130회 때도 나왔어요. NFPA 포소화 설비 약재량 산정 기준 할 때 나왔거든요. 얘는 고발포입니다. 발포율이 굉장히 높아요. 500배, 1000배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해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고요. 팽창비 측정 방법은 발포 비율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형식 승인에 보면 소화약재 형식 승인에 용기에다가 쏟아 부어서 1300ml가 되는 양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1400ml가 되는 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팽창비죠. 한 30ml 넣는데 1400ml가 꽉 찼어요. 그럼 팽창비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발포 배율 측정인데, 요거는 모아 기본서에는 있어요. 근데 다른 기본서에는 없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쓰실 수 있어요. 뭐 어떻게든 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요건 좀 어려운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저발포랑 고발포의 경우에 환원 시간이라던가 어떤 시험 조건상 팽창률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험도 있다. 요 방가루 2번 시험과 방가루 1번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고정포 방출구는 저발포용. 요거는 1형, 2형, 3형, 4형, 특형 그림 그리시고, 그렇죠? 어떤 장단점이라던가 특징 쓰시고. 1형, 2형은 위에서 넣는 거죠. 3형, 4형은 밑에서 넣는 거죠. 그러면 1형, 2형에서 쓸 수 있는 약재와 3형, 4형에서 쓸 수 있는 약재가 구분되어 있죠. 3형은 아래쪽에서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기름을 뚫고 올라가야 되죠. 그럼 거기에 쓸 수 있는 약재는 뭐가 있습니까? 불화담백포랑 수성막포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뭐가 좋으니까? 유동성이랑 내유성이 좋으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좀 쓰시고. 이때 또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수용성 액체면, 액체가 예를 들면은 글리세린 같은 물에 녹는 액체인 경우에는 일반 포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뭘 넣어야 돼요? 내 알코올 포를 넣어야죠. 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가 또 있죠. 요거의 경우에는 저희가 화재 안전 기준이 조금 약하니까 뭘 쓸 수 있냐 하면은 요거를 고발포 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흡입식이 있고 압송식 또는 압입식이 있잖아요. 팬을 불어가지고 팽창시키는 방식이 있고 벤츄리 효과에 의해서 팽창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정도. 사실 뒷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줄이시고 앞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는데, 앞부분을 모르면 사실 저는 안 잡았었을 것 같습니다. 안 잡았었을 것 같고 5번을 안 잡고 저의 경우에는 4번,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1, 2, 3, 4 제일 무난합니다. 그 다음 6번은 넘어가시죠. 근데 저도 만약에 이걸 시험장에서 봤으면 당연히 안 잡았겠지만 잡는다면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참값이 뭘까? 아, 진짜 값이구나. 측정값은 측정한 거구나. 그 사이가 오차구나. 약간 이걸 깨닫는 순간 시험장에서 난 1등이다 이러면서 썼겠죠? 근데 오차의 종류 뭐가 있을까? 막 실질 오차? 뭐 실효 오차? 이런 거 해가지고 썼을 것 같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는 겁니다. 가우스 법칙. 확 통할 때 배웠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전을 튀기면 앞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뒤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반반이죠. 근데 이거를 무수히 많이 통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수렴하면
어떤 값으로 귀결이 될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앞의 확률이 뒤의 확률보다 높더라. 이게 우연오차의 법칙이에요. 참값은 동일하지만 요거를 경우의 수를 굉장히 무한하게 늘리면 측정 값에 근사하게 참값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카지노에서 누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딜러가 높죠. 확률은 같아요. 딜러랑 나랑 반반입니다. 근데 딜러는 뭐가 많아요? 횟수가 많잖아요. 요 카지노 상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누구 겁니까? 카지노 거고 저는 내가 한 횟수에 대한 확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률은 측정값은 누가 높은 거예요? 딜러가 높죠. 가면 안 된다 라는 건데 이게 우연오차의 법칙입니다. 오차의 종류 중에 하나가 우연오차인데 우연오차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측정하다가도 제대로 측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무수하게 많이 실험하게 되면 우연오차가 어디에 수렴하게 된다? 참값에 수렴한다. 요게 이제 우연오차의 법칙이고요. 요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 책에 써놨어요. 어쨌든 어려운 개념인데 요거는 너무 이 문제도 벗어났는데 요거까지 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소방이랑 관계된 걸 넣으시던가. 전 좀 너무 아쉬운 게 4교시 중에 한 문제를 요렇게 아무튼 아쉽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말씀드린 것들 잘 보완해서 꼭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